표절과 저작권 침해,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하나는 윤리의 문제고 다른 하나는 법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이 두 개념, 그 결정적인 차이를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죠. 어떤 학자가 다른 사람의 논문을 그대로 베꼈어요. 이거 그냥 학교에서 징계받고 끝날 문제일까요? 아니면 법정에서야 하는 범죄일까요? 바로 이 애매한 경계선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사실 모든 혼란의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와 그걸 종이에 풀어낸 표현. 이 둘을 딱 구분하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윤리와 법, 이 두 개념의 정의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 자, 표절의 핵심은 뭐냐? 바로 기만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마치 내 것인 척 속이는 일종의 학문적 부정행위죠. 반면에 저작권 침해는요, 불법 복제가 핵심이에요.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담은 구체적인 표현을 허락도 없이 가져다 썼을 때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학자의 양심에 다른 하나는 법 조항에 근거하는 거죠. 완전히 다르죠? 이 그림을 보시면 그 관계가 한눈에 딱 들어오실 거예요. 표절이라는 이 커다란 윤리적 영역 안에 저작권 침해라는 구체적인 법적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슬쩍 훔쳤다면 그건 표절이지만 법적인 문제까지는 안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담은 표현까지 베끼는 순간 이 두 원이 겹치면서 윤리적 그리고 법적 책임을 모두 져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유독 논문 같은 학술적인 글에서 이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걸까요? 그 회색지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학술 세계에는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합체의 원칙이라는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과학적인 사실을 설명할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 표현에 여자권을 줘버리면 그 사람은 사실상 그 과학적 사실 자체를 독점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지식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 아이디어와 표현이 완전히 합쳐져서 분리할 수 없을 땐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자, 그럼 법원은 실제로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죠. 법원은요, 저작권 침해를 판단할 때 아주 명확하게 딱 두 가지만 봅니다. 첫째, 원본을 보고 베꼈나? 이게 바로 의거성이라는 거고요. 둘째, 그래서 얼마나 비슷하게 베꼈나? 이게 실질적 유사성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모두 네, 맞습니다 라는 답이 나와야만 법적인 침해로 인정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엔 이 의거성을 증명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피고가 네, 제가 맞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직접 증거도 있고 아니면 그 논문이 학설 데이터베이스에 공개돼서 누구나 볼 수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간접 증거도 있죠. 하지만 거의 반박이 불가능한 아주 확실한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베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 그게 뭐냐면 바로 실수까지 똑같이 따라하는 것입니다. 원본에 있던 오타, 계산 오류, 심지어 잘못된 인용 표시까지 그대로 복제했다면 이건 우연이라고 할 수 없겠죠. 이게 바로 빼도 박도 못하는 디지털 지문 같은 겁니다. 자, 이제 법적 분석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단계로 들어갑니다. 단순히 이거 비슷하네? 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부분만 정확히 골라내는 과정이에요. 법원은 두 결과물을 무작정 비교하지 않아요. 마치 고운 채로 뭔가를 걸러내듯이 여과라는 단계를 먼저 거칩니다. 이 채를 통해서 아이디어나 사실처럼 보호받지 못하는 요소들은 싹 걸러내고 오직 순수한 창작적 표현이라는 알맹이만 담겨서 그걸 비교하는 거죠. 그럼 이 필터에 대체 뭐가 걸려질까요? 바로 모두의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디어나 주제, 가설 같은 것들이요. 또 사실, 데이터, 역사 기록 같은 것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학계에서 흔히 쓰는 표준적인 방법이나 공식, 그리고 법률이나 오래된 문헌처럼 이미 공공의 자산이 된 것들. 이런 건 누구도 독점할 수 없으니까 비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적인 시사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는 표절 검사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서 유사도 점수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그게 곧 저작권 침해를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들은 방금 설명드린 그 여과 과정을 거치지 않거든요. 그냥 텍스트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만 계산할 뿐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할 능력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설령 누군가 보호받는 표현을 복제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아주 강력한 방어 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정 이용, 영어로는 fair use라는 아주 강력한 방어 논리입니다. 법원은 이걸 판단할 때 마치 저울을 사용하는 것과 같아요. 이 저울 위에 4가지 요소를 올려놓고 과연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신중하게 따져보게 되는 거죠. 그 첫 번째 요소는 이용의 목적과 성격입니다. 이걸 왜 썼냐는 거죠. 예를 들어 상업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것보다는 비영리적인 교육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공정 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두 번째는 원저 작물 자체의 성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반적으로 사실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과학 논문 같은 저작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이 작가의 상상력에 가득 들어간 소설 같은 고도의 창작물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공정하다고 여겨진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가져갔느냐입니다. 단순히 양만 보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베낀 부분이 원 저작물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하자면 심장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는지를 따지는 거죠. 양이 아무리 적어도 핵심을 쏙 빼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작품 때문에 원작자가 돈을 벌 기회를 잃었는가? 즉, 당신의 작품이 원작의 시장을 잠식해서 경제적인 손해를 입혔는지를 따지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이 복잡한 내용을 명확하게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 하나면 모든 게 정리됩니다. 한번 보시죠. 표절은 근거가 학문 윤리고 초점은 아이디어를 훔쳤느냐에 맞춰져 있죠. 그래서 처벌도 학위 취소나 해고 같은 징계가 됩니다. 반면에 저작권 침해는 어떻습니까? 근거는 저작권법이라는 실정법이고 초점은 구체적인 표현을 복제했느냐입니다. 그래서 처벌도 벌금, 금지명령, 심지어 징역 같은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완전히 다르죠? 결국 우리는 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이 시대에 타인의 저작물을 기반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과 그걸 불법적으로 베끼는 것 사이의 경계. 우리는 이걸 앞으로 어떻게 그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앞으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될 겁니다.